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9개 지역 민영방송과 국회방송 또 KTV가 함께하는 특별대담의 진행을 맡은 이재용입니다. 민심은 절묘했고 또 강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5년을 결정짓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5년 만에 정권 교체로 그 막을 내렸습니다. 정치 신인 윤석열 당선인이 별의 순간을 잡기까지 또 제1야당 국민의힘이 10년 주기설을 깨면서 집권 여당으로 복귀하기까지 이분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즉생 각오로 대선 필승을 하겠다는 1년 전의 약속을 지켜낸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TJB 대전방송 이선학 기자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제20대 대선이 끝난 지 이제 2주가 훌쩍 넘었습니다. 국민의힘 5년 만에 정권 탈환을 이뤄냈어요. 승리의 주역이시기도 한데 도치를 경계하셨어요. 승리에 빠져있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래도 승리의 여운은 조금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선이 마쳐진 지 한 20일 채 안 됐습니다만은 처음 한 주간 정도는 굉장히 이게 승리에 대한 기쁨 그리고 물론 기대는 했지만 정말 이뤄냈다고 하는 그런 감동 같은 것들 때문에 좀 취해 있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미 벌써 아슬아슬하게 당선도 아슬아슬하게 됐기도 했지만 이미 또 다가와 있는 지방선거도 있고 국회는 여소야대의 국면에서 여전히 뚫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매우 부족한 여당이 되어 있고 그래서 다시 정신 차리고 민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의원들한테도 지금 정신 차리고 다시 파티는 끝났습니다. 다시 민심 속으로 들어갑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부터 마음을 지금 다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자정이 좀 넘는 시간, 그 개표 방송대로 돌아가 보면 그때 이제 역전이 되는 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사실 출구조사 나오기 전까지는 최소한 5%포인트 정도는 저희들 이길 줄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 결과 어떤 분은 3%포인트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작게 잡아도 3에서 5%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인데 막상 딱 그 방송 그 지상파 방송에서 출구조사 나오는 걸 보니까 이기긴 이겼는데 0.6%포인트인가 그랬어요. 이게 뭐지 그랬는데 또 다른 이 종편 방송에서 보도하는데 한 1%포인트 진다고 나오는 순간 완전히 찬물 끼얹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이게 보통 심각하지 않구나 다시 한번 절감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방송을 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개표 진행되는 걸 본다고 방으로 이제 각자 흩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모였습니다만 제 이제 사무실에 가서 켜놓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처음에 한 6%포인트 져 있다가 참 따라붙더라고요. 그래서 한 11시쯤 돼서부터 이기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번에 투표함을 개함할 때 먼저 사전투표함부터 먼저 개함하자라고 이렇게 사전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전투표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통계자를 보니까 불리하게 나왔어요. 우리 편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 안 했죠. 굉장히 투표 부정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셔서 그래서 사전투표에 우리가 진다는 걸 전제하고 있었는데 출구조사 통계를 보니까 실제로 그날 본투표하신 분들 사이에서 한 8%, 7, 8%포인트 저희들이 이긴다 나왔기 때문에 사전투표에서 한 7, 8%포인트 진다면 거의 똑같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6%포인트에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차 따라붙어서 계속 그 추세가 진행되기에 이제 이기겠구나 생각이 든 게 대략 한 11시 무렵부터고요. 그랬군요. 예, 그리고 12시 무렵 갈 때는 확실히 이기겠다 싶어서 다시 모였죠. 예. 그 이번 대선이 그 10년 주기설 그 여의도 법칙을 깨는 기록도 남겼는데요. 그 깻잎 한 장 차이는 승부는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 그 이 절묘한 민심을 염두에 둔 그 새로운 당청 관계 설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그 5년 만에 10년 주기설을 깨고 5년 만에 이겼다고 하는 것 자체로도 어마어마한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뭐로 보더라도 우리 국민의힘이 열세인 국면이었습니다. 당장 후보도 외부에서 사실 모셔온 분으로 옹립한 것이고 또 거기다가 그 국회는 절대 다수 여당 거의 180석 넘나들고 저희들은 100석 남짓한 상태였으니까 국회에서의 힘의 균형도 비교가 안 되고 지방 정부나 지방의회
그런 여러 가지 그 권력들도 저희들이 비교가 안 될 만큼 약체였는데 이 상태에서 그것도 10년도 아닌 5년 만에 바꿀 수 있다는 거의 기적이다. 아마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를 해야겠다는 열망을 워낙 강하게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약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한편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하실 때 국회에 2004년도에 처음 들어왔는데요. 그때 이후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시대까지 이어갑니다만 여러 차례 대통령 시대를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여당은 아무리 여당이라 하더라도 제일 먼저 국회의원의 본분이 중요하다. 국회의원, 그 다음에 여당이다. 여당 국회의원이 여당이 먼저 되고 국회의원이 나중에 되면 그때부터는 한 몸이 되어서 이 권력과 이 청와대 권력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자신 스스로 타락하고 있거나 자신이 추락하고 있다는 걸 모르게 된다는 것을 저는 아주 절감을 했고요. 그래서 항상 이게 국회가 뭐 청와대 거수기, 여의도 출장소 같은 모습이 안 돼야 된다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그 윤석열 정부의 출범은 특히 0.73%라는 매우 신성이기 때문에 더더욱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 즉시 그에 대해서 경고음을 내고 목소리도 내고 행동도 하고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 자정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렇게 해나가면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좀 더 탄탄한 기반에 다음 정권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면서 더 낮은 자세로 견제할 것 견제하고 또 아닌 건 아니라 그러고 맞는 것에 대해서는 설득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네. 5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룬 그 원동력은 역시 국민들의 정권 교체의 열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김원내 대표께서는 윤석열 당선인하고 서울법대 선후배사이시고 지난해 중순부터 쭉 함께 오셨는데 지금까지 지켜보셨잖아요. 윤 당선인은 어떤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외부로 볼 때는 좀 덩치도 우람하고 네. 좀 우락부락해 보이시고 그렇긴 한데요. 이 얘기 나누면 매우 소탈한 스타일입니다. 아주 서민적인 스타일. 요즘 이제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뭐 기자들 그 텐트에 가서 갑자기 아무 일정에도 없이 찬잔 하시죠. 찬잔 합시다고 네. 천막에 들어가서 얘기 나누고 거기도 얘기 나눈 것이 답변도 다 하시고 얼마 전에 그 청와대를 이제는 더 이상 이게 권위주의 상징인 청와대를 고집하지 않겠다. 이제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네. 청와대를 개방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발표할 때도 그냥 지시봉 하나 들고 가가지고요. 네. 펜을 펼쳐놓고 설명을 하는데 원고를 읽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는 것대로 다 원고 없이 프리토킹으로 설명하고 질의응답도 사전에 아무런 조율 없이 숫자의 제한도 없고 주제의 제한도 없이 다 질문 받고 답변하고 그런 모습으로 굉장히 소탈한 분이시고요. 평소에 요리를 좋아한다고 잘 알고 아실 겁니다. 네. 계란말이 잘한다고 소문 났습니다만 실제로 요리를 좋아하기도 하고 집에서 요리 직접 해서 나눠서 드시기도 하는데 친한 사람들은 라면 끓여주고 뭐 이렇게 네. 그런 거 잘하신대요. 그렇죠. 얼마 전에 보니까 그 기자들에게 나중에 김치찌개 끓여드리겠다고 하시던데 가까이 이 곁에 있어보면 매우 소탈하고 서민적이고 격이 없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네.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대통령처럼 매우 권위적인 모습, 뭐 소통이 안 되는 모습, 기자회견도 제대로 하지도 안 하고 국민들 앞에 잘 나타나지도 안 하고 은둔형 이런 형태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 아마 그걸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당선인이 지시봉을 들고 이렇게 설명하는 모습은 참 처음 보는 모습이기도 해서 신선하게 다가왔는데 용산 이전 이제 문제입니다. 그 용산 대통령 시대를 전격 선언을 하셨고 근데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암초를 만났어요. 청에서 안보 공백 우려를 표명한 건데 그럼에도 봄꽃 지기 전에 국민에게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계획한 부분 직진으로 가는 겁니까? 그건 직진이 아니고 원칙대로 가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분명히 당선된 대통령께서 분명히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고 청와대를 이제는 벗어나겠다. 청와대를 왜 벗어나야 되느냐면 청와대 처음 만든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대통령이 근무하는 공간이 이렇게 따로 있고요. 그 외 참모진들, 비서진을 포함한 참모진들이 근무하는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사이에 길이
걸어가면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네. 그 안에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비가 오면 우산 들고 다녀야 되고요. 바람 네. 불면 그 바람을 피해 다녀야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제왕으로 모셔놓고 참모진들은 감히 접근 못하고 전화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꼴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실시간 소통이 안 됩니다. 네. 보고하러 가려면 10분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와대라고 하는 구조 자체를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 짜놨고 대통령이 민의를 제대로 듣기보다는 서면 보고를 받는 형태가 되는 거죠. 서면으로 보고하는 거하고 구두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보고받는 거하고는 천양지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공간이다. 이게 완전히 철의 장막에 둘러싸서 몇몇 고소수 뭐 이게 문고리 권력이라는 사람들이 둘러싸이는 모습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다. 그래서 참모진들하고 그리고 민간위원회들 지금 많이 구성하게 될 텐데 민간위원들하고 대통령 만나기 하늘 별 따기 이래서 되겠습니까? 민간위원들이 대통령 만나서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나가겠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지금 구조 자체는 안 된다. 그 불통의 공간으로 상징되고 있던 청와대를 버리겠다. 그리고 개방된 공간으로 가겠다 그러는데 개방된 공간을 갖기 위해서 부지를 찾고 또 거기에 건물을 짓고 하는 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 기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니까 지금 국방부 건물을 그게 공간도 여유가 있고 국방부가 바로 옆에 있는 합참 건물이 여유가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바로 옆으로 옮기면 안보 공백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고요. 합참본부가 작전 지시를 하거든요. 합참본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지시 벙커도 그대로 있고요. 군사 지휘 벙커는 그대로 있고 국방부만 잠시 이사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것이 비용도 절감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그리고 국민과 약속도 지키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용산 대통령 시대가 아니고 소통 대통령 시대가 되는 겁니다. 불통 대통령 시대로부터 소통 대통령 시대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임기 개시부터 지키겠다는 것이고 그 원칙에 따라서 지금 이제 그 이전하는 비용을 예비비로 편성해 주지 않고 있어서 지금 부득이 뭐 정부 출범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은 지키겠다. 그래서 통일동에서 근무하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아마 올 10일부터 바로 청와대를 개방하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가 사진도 찍고 구경도 하고 대통령이 근무했던 사무실도 들여다보고 녹지 공간도 꾸며져 있는 곳에서 멋진 친구들끼리 추억도 만들고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할 겁니다. 네.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를 나오겠다 이렇게 공약사항으로 늘 말씀을 하셨고 근데 그때 이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그랬다가 용산으로 오시니까 다들 적잖이 좀 놀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좀 조절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청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있는 청와대 건물에서 광화문으로 나오겠다는 것은 청와대를 버리겠다는 의미인데 광화문에 나와 있는 건물들을 찾아보니까 도저히 이 대통령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 참모진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게 경호 인력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는 데다가 이게 안전지휘 벙커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청와대의 벙커를 사용해야 되는 거기에서 지휘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와서 이것은 아무래도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소통의 공간으로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광화문보다는 지금 용산이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뭐 이게 이 소통 대통령에 가는 약속은 지켰다.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서두른다는 말씀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그런 양쪽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한 1년 정도라도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차분하게 스타디하고 가는 방법도 있고 그러지 않고 전격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무조건 하나만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쪽이 올 수도 있고 이쪽이 올 수도 있는데 결국 선택의 문제다. 그 선택은 뭘 기준으로 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이 대통령 당선인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들어가면 못 나오더라. 문재인 대통령도 분명히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아주 기자회견을 통해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굉장히 장문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연설도 하셨고 광화문에 나와서 언제든지 시민들과 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약속하셨는데 결국은 못 지켰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가니까 못 나오더라. 이게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청와대를 버리고 이게 개방된 공간으로 나오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했는데 한 번도 못 지켜왔습니다. 한 30년 동안 못 지켜져 온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면 못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마음 바뀌기 전에 확실하게 단을 내리자. 조금 뭐 이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은 받긴 하겠지만 약속을 지키고 그것을 이행해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보통 권력 이양기를 이제 달콤한 허니문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 요즘 보면 이제 그 달콤하게 한 게 아니고 이게 쓰디쓴 비터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용산 이전 문제뿐 아니라 그 MB 사면,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인사권 문제로도 그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이고 있거든요. 그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충돌이라기보다는 권력 인수 인계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 해야 될 책무를 제대로 안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신구 권력이 뭐 충돌 날 게 뭐 있겠습니까? 지금 한 달여 남은 대통령이 권력, 새로 5년을 시작하는 대통령의 권력, 이게 충돌한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현재 한 달여 남아있는 대통령이 남아있는 권력의 권한의 근거는 순조롭게 다음 정부가 출범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국민이 위임한 것이지, 다음 정부가 출범하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근무활동에는 내가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겠어, 다음 정부는 알아서 해 라고 한다면 그거는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죠. 임기까지 마무리할 때 잘 넘겨주는 것도 책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통령 되시는 분이 다음 대통령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철학이 맞는 분들을 사실은 세우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임기가 4년짜리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입니다. 5년 중에 4년을 같이 일할 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를 전임 대통령이 뽑아놓고 한다? 그것도 경제 철학을 완전히 달리하는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던 경제 철학하고 현재 새로 국민의힘 정권이 가지고 있는 경제 철학은 완전히 지금 다른 겁니다. 한쪽은 관을 더 중요시하고 통제를 중요시하고, 한쪽은 시장을 중요시하고 민간을 중요시한단 말이죠. 그럼 그에 맞추어서 4년 동안 같이 일할 수 있는 한은 총재를 뽑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아직 내 임기 중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할 일은 저는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면에서 다른 이슈들도 지금 직무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 대통령으로 가겠다는데 그건 나는 모르겠어, 당신이 대통령 단 다음에 해, 그렇게 할 일은 아니다. 그거는 다음 대통령이 근무할 공간 마련하는 것도 현 대통령이 지금 해야 될 책무인 것이지, 그거는 당신이 알아서 해라고 할 그거는 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신의 철학하고 설사 다르다 하더라도 당선된 대통령이 직무할 공간, 업무 보는 공간은 존중해서 예비 편성해서 순조롭게 해주시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깝게 사안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민에게는 문제로 비춰지니까 지금 당선인과 대통령께서 좀 빨리 만나서 악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나서 악수하는 장면 보여주는 거야 얼마나 가능하겠죠. 그런데 만나서 악수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보니까 또 다른 얘기 하더라. 그러면 안 만나면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의 그 밑자락을 깔아드림까지 하고 가셔야 될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이다. 소유자의 책임이 아니고요.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이다라고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빨리 만나서 이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절충점을 빨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 당선인은 민정수석실 폐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나 김 원내대표께서 할 말이 많으실 텐데 이를 보는 시선은 또 반반이에요. 기대 반, 우려 반. 민정수석실의 폐달은 다른 누구보다도 제가 직접 폐지합니다. 네. 제가 직접 민정수석실 때문에 제 인생과 제 가정이 다 망쳐진 사람입니다. 4년 전 울산시장 선거 당시에요. 민정수석실에서 개입을 했습니다. 백운우 비서관, 그리고 거기에 있던 그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 이런 사람들, 정무수석 비서관까지 다 가담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김건희 뒷조사라고 시켰고, 없는 거라 덮어 씌우라고 사실 시킨 거 아닙니까? 없는 정보를 막 만들어내가지고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수사하라고 시킨 거란 말이죠. 그게 다 들통이 나서 지금 그 사람 13명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민정수석실이라고 해서, 민정이라는 게 뭐냐면 국민들의 정서를 살피라고 하는 게 민정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정서를 살피는 민정수석실이 아니고 국민들을 감시하는 민감수석실이 되었습니다. 사찰하는 사찰하고 감시하는 정무수석이, 민정수석이 된 거죠. 그 생생한 피해자가 저입니다. 저 개인뿐입니까? 저희 집안 가족들이 다 엄청난 트라우마를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했던 민정수석실, 그거 폐지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 없애야죠. 왜, 아니, 그 멀쩡한 민간인 뒷조사를 합니까? 민정수석실이요? 그래서 그런 걸 없애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은 청와대나 정치 권력이 수사나 감찰, 사찰에 관여하면 안 된다.
그것은 수사기관에게 맡기고 감찰기관에 맡겨야 되는 것이지 살아있는 청와대 권력이 그에 개입해서 통도를 만들어서 지시하고 보고받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통제 사찰공화국이 된다라는 철학인 것인데 저는 매우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의 청와대는 그런 행위 일체를 하지 않겠다는 어떤 선언과도 같은 일이다. 그렇습니다. 예. 원칙대로 세상에 어느 선진국에 우리나라 민정수석실 같은 그런 수석실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대통령실에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5년의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 지금 아주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윤 당선인의 최대 숙제가 국민통합이죠. 그래서 국민통합위 책임도 막중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선거의 결과도 신승이기도 하지만 선거 결과와는 별개로 우리나라가 그동안 계속 지역 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갈등을 정치권에 조장했다고 할까요? 그런 책임을 저는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세대 간의 갈등, 온갖 계층 간의 갈등들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거죠. 원래 정치의 임무가 뭐냐? 갈등을 축소시키고 어떻게 이제 통합을 해나가도록 해서 하모니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고 역할인데 거꾸로 정치의 영역에서 더 갈등을 조장하고 진영 나누게 하고 갈라치게 하고 네 편 내 편 나누고 상대방 편이면 거의 적인 것처럼 제가 이게 지금도 마음속에 아주 깊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시죠.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 하셨던 말씀이 이제 보수를 괴멸시켜야 된다 표현이었습니다. 괴멸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저는 그걸 듣고서 어마어마하게 충격받았습니다. 보수 세력, 진보 세력, 좌파, 우파 다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수만이 반드시 옳고 진보만이 반드시 옳다 그것도 아니고 좌파만이 반드시 틀렸고 우파만이 반드시 틀렸고 그것도 아닙니다. 양쪽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시대에 맞춰서 좌파가 필요할 때도 있고 우파가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서로 협업을 하는 의견을 달리할 뿐이지 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괴멸시켜야 된다는 건 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이 민주당의 대표셨고 대통령을 당선시킨 주역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 정치가 더 이상 갈등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아주 그때는 굉장히 소름 끼치는 용어를 들었습니다마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시대는 그와 같이 진영 나누고 편가르고 갈라치기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역도 통합을 하고 계층도 소득 계층과도 통합을 하고 세대도 통합하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갈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국민통합위원회를 지금 맡아 계신 분이 우리 김한길 전 대표신데 이분이 민주당 대표 하셨던 분입니다. 지금의 민주당 전 대표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결을 완전히 달리 하셨던 한 번도 저희들하고 같이 일해본 적이 없는 분이신데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이분을 모셔와서 같이 일을 했고 그래서 국민통합위원장으로까지 모셨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제는 통합의 정치를 나아가겠다는 확실한 실천적 그런 의지를 밖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열심히 지원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선 기간 중에도 강조하셨던 여가부 폐지와 이 국민 통합은 좀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이런 거지. 여가부를 폐지한다 그러면 여성에 대해서 이제 차별하겠다라는 것으로 곡해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막 왜곡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컨셉 하에서 출발하니까 이게 여성 남성을 갈라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곡해하는 그 출발점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성가족부가 처음 출범할 때 우리 사회 여성 가지고 있는 지위가 사회적 지위가 매우 열악했고 그래서 그것을 지탱해주고 도와주기 위한 조치가 분명히 필요했고 그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부가 출발했던 것이고 그 역할을 그동안 나름대로 잘 해왔었는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여성가족부는 오히려 그것을 후퇴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원순 전 시장 성범죄 관련 사건, 오거돈 전 시장 성범죄 관련 사건 이런 사람들의 사태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여성가족들이 페미니즘 활동했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입을 닫고 심지어 피해자라고 다 하지 않고 피해 고소인, 피해 호소인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2차, 3차 가해를 했고요. 박원순 전 시장의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이 까만 띠를 붙였는데
제가 정확한 용어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게 님을 추모하겠습니다. 박원순 님의 뜻을 추모하겠습니다는 까만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여러 군데에다가요.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가족부가 나서서 그런 거 안 됩니다.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되는데 여성가족부 장관은 입을 싹 닫아버렸습니다. 이런 여성가족부가 왜 필요하냐. 오히려 여성의 인권을 후퇴시킨다. 거꾸로 여성 인권 운동을 빙자하면서 그걸 가지고 출세 수단으로 활용했던 거 아니냐. 그거 운동했다고 해서 여협 회장했다고 해가지고 국회의원하고 그거 했다고 해서 장관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성이라는 것을 자신들이 출세의 도구로 이용했던 그런 폐단들을 노정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여성가족부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서 여성 그리고 가족 이 가치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여성들이 여전히 열의에 있는 열의에 있는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조화롭게 지원해주고 할 것이냐. 그 대신 공정하게 하는 틀이라는 기본 틀 위에서 지원할 것을 지원해서 찾자라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여성가족부라는 틀이 안 맞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 틀을 만들 것이냐. 그런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한 컨셉트를 가지고서 곡해한 다음에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통령 당선인의 첫 일성이 국민 통합이었던 만큼 국민 통합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 또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시가 급한 사안들이 또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또 정권 교체 민심의 가장 강력한 진원지였던 부동산 문제, 민생 현안도 수두룩 해 있죠. 앞으로 나갈 방향을 좀 가늠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우선 당장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 행정 조치 때문에 행정 명령을 했죠. 영업을 몇 시까지 하라거나 몇 명 이상 모이지 말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제한적 조치, 집회하지 말라거나 이런 조치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업자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기 위한 추경이 2차 추경이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그 대통령 당선인께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도 기재부 관계자를 불러놓고 그에 대한 추경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달라고 이미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빨리 이 자영업자 소상인들이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뿐 아니라 지금 민생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합니다.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인플레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부동산을 폭등을 시키면서부터 이게 거기다가 이제 적자 국채를 계속 발행하면서 외국의 돈을 빌려오거나 시중 돈을 빌려와서 사용하니까 통화량이 늘어나 본 거예요.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가 된 겁니다. 이미 벌써 인플레가 상당 부분 많이 생활 물가를 지금 압박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빚어진 유가의 급등 이 문제까지 커지고 있어서 공공요금과 모든 공산품 가격, 농산품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이 인플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라는 문제도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부동산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 값을 이렇게 폭등시킨 정권은 역대 없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까?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 보금자리가 있다는 꿈이 없어지는데 앞으로 돈을 모으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미래의 꿈을 꺾어버렸다는 이거 집값을 올린 것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인데 집값을 그렇다고 갑자기 떨어뜨리는 것은 또 다른 패닉이 온다. 그래서 이걸 천천히 체감하면서 떨어뜨리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지금 당면한 숙제입니다. 또 인수위의 최초죠. 이게 아마 지역균형발전 특위가 설치가 됐는데 윤 인수위가 특히 지역균형발전에 힘을 쏟고 있어요.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당선인하고 여러 차례 얘기하면서 느낀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이게 지역균형발전, 비수도권의 그 낙후된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배가 된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저는 지방행정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그런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보다도 그 의지가 훨씬 더 강하세요. 그러면서 지방 재정을 확충한다거나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중앙에서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저한테 표명하시는 걸 보고서 이거 참 대단하다. 언제 저걸 습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면에서 지역균형발전 특위도 별도로 만든 것이라고 보고요. 지역균형발전 특위가 아마 그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맡아 있는 분이 이제 그 김병준 예. 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책실장 하셨 네. 청와대 굉장히 정책에 밝으신 분이고 또 지방에서 오랫동안 지방대학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지역의 여러 가지 낙후된 현상들의 해소의 대책도 많이 갖고 계신 분이셔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름만이 아니라 실제로 성과로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역 균형 발전은 결국은 제일 중요한 분은 돈입니다. 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재원 돈이라는 것은 중앙이 그냥 시에 베푸듯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법률로 정해야 됩니다. 지역 재원을 얼마나 하겠다. 지금 대략 한 7.5 대 2.5 정도로 7.5를 중앙에 쓰고 2.5 정도를 지방에 쓰거든요. 이걸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한 6대 4 정도로 획기적으로 바꿔주면 지역이 나름의 발전 계획과 재원을 쓸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역의 대학을 육성시키기 위한 노력은 중앙 차원에서 해줘야 된다. 그 지역의 인재 양성하고 지역에서 재원을 투자해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발전을 위한 인프라들도 만들고 투자 유치도 하고 그렇게 해야 지역이 각 그 지역별로 불균형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 우리 김 대표님이 이제 울산시장도 역임하시고 그 지역에 뿌리를 두고 계시니까 그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 숙명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제 피부로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뭐 장기적으로 할 것들은 차치하고 지금 당장 가장 시급한 사안은 해결해야 될 그거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재정의 분배, 재정의 중앙과 지방 사이의 재정의 분배에 있어서 지방의 폴신을 늘려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 그 지역이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탄력적 세율제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은 굉장히 한계를 묶어놨는데 지역에서 탄력적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좀 고쳐야 되는 것이고 이건 재정에 관한 문제고요. 또 하나 문제가 인재 양성과 인재의 정착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그 잘 갖춰놔도 이 사람이 다 중앙으로 몰려버리면 그러면 지역 발전할 수 있는 브레인들이 없어지잖아요. 일할 일꾼들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역의 대학 육성이다. 네. 지역 대학의 육성은 지역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키워나가는 방식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하는데 수도권에 지금 거의 모든 대학들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인서울대학 혹은 인서울이 아니라도 인수도권 대학 이 아니면 뭐 대학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이래 되면 그거는 인재가 다 몰려버리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역 거점 대학을 집중적으로 지정하고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는 아마 결국 국립대학 형태로 지원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독일의 경우를 보면 지금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독일은 매우 큰 강점이 있는데 큰 강점 중에 하나가 이게 각 기업들이 전국적으로 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도 그렇습니다. 특히 독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네. 전 세계적인 아주 이게 빅 컴퍼니들이 다 본사나 실제 활동 거주지를 다 지역별로 골고루 배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몰리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다 강소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주에 가더라도 전 세계 마켓시어의 뭐 20%, 뭐 30% 이렇게 가지고 있는 강소기업들이 많이 있는 거죠. 기술력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인재들을 거기서 육성하고 그 인재들이 그 원천 기술을 만들어내서 강소기업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지역이 발전해 나가고 그리고 기업들은 거기에 본사를 거기다 두면서 활동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런 형태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대학입니다. 독일의 대학들은 지역별로 대학들이 다 굉장히 유수의 대학으로 아주 균질의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도 이제는 독일의 한 시스템을 한번 본받아서 지역의 거점 대학들이 국립대학으로 좀 육성될 수 있도록 이거는 중앙정부가 좀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청사진과 핵심 윤석열표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통해서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번 해주신 것 같아서 하나 더 질문은 그 제2의 집무실 세종 제2 집무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 용산 이전으로 조금 뒤로 밀려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예정대로 추진할 것인데요. 그 사실은 저희 당, 저희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남권 의원들이 많으시죠.
영남권 의원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안 처리에 있어서 영남 쏠림 현상을 가진 것이 아니냐 많은 우려들을 하고 계신데요. 저도 울산이니까 영남 소속이긴 합니다만 제가 원내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국회 분원, 그러니까 국회가 이게 지금 여의도에 있습니다만 국회 세종분원을 만들 때 네. 제가 앞장서서 그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종분원을 설치하는 그 장소에 가서 기념식도 하고 왔는데요. 국회도 이제 세종의 분원을 만들 것인데 거기 분원이 사실은 저는 보다 또 근본적으로 나가서 이게 행정의 효율을 높이려고 그러면 이미 세종시에 많은 행정기관들이 다 입주해 있는데 국회는 서울에 있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느냐,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행정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 그래서 기왕에 이리 됐으면 차라리 분원이 여의도에 있고 본원이 어쩌면 세종에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그는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 면에서 청와대의 이 세종 분실이라 그러나요? 뭐 네. 예, 제2집무실, 제2무실 그런데 그거 당연히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윤석열 당선인하고도 제가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그거 해야죠. 빨리 하시죠. 그리고 그 집무실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국무회의도 자주 합시다. 그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 뭐 1차 국무회의를 세종시에 가서 한번 해볼까요? 라고 제안까지 하시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실제로 그렇게 준비가 된다 그러면 그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다. 그런 의지가 매우 강력한 분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이전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고요. 예. 그 세종 집무실 설치는 당연히 진행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국 9개 지역 민방과 국회 방송 KTV가 함께 마련한 특별대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듣는다 시청하고 계십니다. 당 원내수장으로서 롤러코스터 1년을 보내셨고 그리고 다음 달 말에 이제 원내대표 임기를 마무리하십니다. 글쎄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간의 소회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원내대표로서의 활약이 돋보였던 대표님이 생각하는 명장면. 이런 건 좀 아쉬웠다. 내 원내대표의 그런 기간 중에서 요건 좀 NG 장면으로 삭제하고 싶다. 명장면과 NG 장면. 요걸 좀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자아 비판도 해야 되고 자기 칭찬도 해야 되고. 근데 제가 사실 작년 4월 30일자로 이제 원내대표 당선이 되었습니다만 그때 우리 당 지지율이 20% 중반에서 왔다 갔다 그랬습니다. 30자를 못 달았죠. 그런 상태였고 민주당의 경우는 30대 후반에서 40대까지 넘나들고 있었던 상태여서 10에서 때로는 뭐 15%포인트까지 굉장히 큰 갭을 저희들이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원내대표 당선되고 나서 취임 인사를 하면서 우리 당 지지율 40% 끌어올리겠습니다. 제가 큰 소리 쳤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40%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목표치였는데 될 것이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해보겠다는 의지만 있었는데 실제로 되었다는 것이 나름의 보람이 있었고요. 또 특히 이제 그 후에 후보를 선출하고 또 이 대선 레이스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준석 당대표 또 윤석열 후보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불일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금 삐그덕한 적이 있었는데 그 상황들을 몇 번 겪으면서 한 번은 뭐 울산회동이라고 알려져 있죠. 네. 제 지역구 울산이다 보니까 마침 울산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얘기하려면 복잡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진통 끝에 울산에서 회동이 이루어지면서 봉합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당과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2월 중순 무렵에 이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한 열흘 동안 이게 격리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에 제가 격리에서 해제되어서 나왔는데 그 한 열흘 사이에 당과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폭락했었습니다. 이게 그 격리돼 있으면서 정말 마음은 답답한데 전화로 해결이 안 되고 막 그냥 그러고 있다가 26일 날 12월 26일에 이제 나와서 문제를 수습하다가 될 듯 안 되는 바람에 1월 3일 날 1월 3일 금년 첫 이제 시무를 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사퇴하겠다. 원내대표 사퇴하겠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제대로 봉합하지 못하면 이젠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여기에 더 이상 우리가 기댈 것이 없으면 내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겠다고 했고 사퇴 선언을 하고 그때로부터 한 3일 동안 진통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선대위원회가 해체되고 선대본부가 새로 구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준석 대표
거취와 관련해서 당내 논란이 증폭되었고 그 시점에 1월 6일 날 의원총회를 제가 소집했습니다. 오늘 밤 끝장 토론을 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결판 낸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여기서 끝내자 했는데 1월 6일 날 밤에 한 8시쯤 되었나요? 그때 이제 극적으로 타결이 되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그 대표 그리고 저와 같이 손잡고 3명이 네. 손을 잡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다시 단합해서 한마음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선언했던 게 1월 6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택의 그 안타까운 그 소방관 사태 때문에 조문을 가면서부터 예. 다시 저희들이 서로 한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감동적인 장면이었다고 한다면 그 울산 회동 그리고 1월 6일의 그 극적인 통합 그때 이후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안전하게 리더에 나왔었거든요. 네. 그것은 굉장히 보람이 있었다 생각하고요. 또 엔진을 내고 싶다. 그거는 이게 그 예산의 처리라든지 특히 예산의 처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추경 1월 달에 내서 2월 달에 처리된 추경이라든지 작년 12월에 처리된 예산 처리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를 아무리 관철하려 그래도 이 소수 야당의 한계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서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은 자기들 원하는 데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리는 순간 너무 그냥 속상하고 네. 답답하고 서러움도 많이 받아서 그게 그런 서러움 다시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억에 남는 일이 참 많으셨네요. 예. 네, 또 이 부분에서 이제 또 궁금할 수도 있는데 이준석 대표와의 궁합은 어떠셨나요? 그 아들뻘인 그 85년생 당 대표와 그다음에 59년생 원내대표의 투톱, 케미, 호흡. 그 대표님이 느끼시는 평가는 그거로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하고 26살 차이 나니까 거의 아버지 뻘 비슷합니다. 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런데 겪어보면 굉장히 아주 노하우가 풍부하신 분이고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들이 있고요. 굉장히 이 선거 국면에서 우리 당이 가지고 있지 못한 취약한 분야 그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자질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당내 많은 비토 세력이 있었습니다만 그걸 다 다독이면서 통합의 그 모습을 만들었는데 결국 저는 그것이 우리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이 아주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우리 당이 오랫동안 가져왔던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영역과는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나름의 그런 굉장히 이 본인의 자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자산이 있습니다. 그런 자산들이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는 분이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이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잘 뒷받침해서 드려서 이게 노장층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우리 당내에서부터 노장층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그 통합의 모습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의 인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청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된 그런 미래정당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데는 정말 훌륭한 우리의 지도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내대표로서 참 바쁘게 보내오셨고 이제 한 달 남았고 이것도 궁금합니다. 원내대표직에서 내려온 이후의 계획 이런 부분인데 글쎄요 좀 더 직접적으로 이제 한번 여쭤보면 당권 출사표 계획은 품고 계시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고 또 뭐 입각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선거 마치고 한 3, 4일 무렵 지났을 무렵에 제 페이스북에 제가 원내대표 임기 마칠 때까지 내 소임을 다하고 백의종군을 하겠습니다.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어떤 자리에 연연하고 뭐 이게 농공 형성하고 할 때가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파티는 이미 끝났습니다. 저희 당의 지지율이 결코 그렇게 좀 좋은 편도 아닙니다. 지금 대선은 끝난 후에 컨벤션 효과가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다시 우리가 옷매무새를 다시 매만지고 신발끈을 졸라매도 어떻게 될지 6.1 지방선에서 어떻게 될지 사실 두려운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백의종군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더 확고하게 말씀드리고요. 모두 가진 것 다 내려놓고 정말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정말 치열한 모습으로 국민 여러분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거듭 태어나서 대한민국 제대로 된 나라 만들고 국민 행복시대 열어가겠습니다. 약속드렸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저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도 다지고 있습니다. 네. 사선이십니다. 사선이신 만큼 경험도 많으시고 여야를 고루 겪으셨고 이번에 다시 여당으로 전환을 맡습니다. 그런데 여소야대예요. 민주당은 개혁입법 제시동 걸고 새 정부 출범 이전에 완수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여러 가지 그 무리한 그 입법들을 가지고서 개혁이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그 막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가면 자멸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드립니다. 지난번에 민주당이 그런 여러 가지 막 그 일방적 독재하듯이 뭐 날치기 처리할 때 제가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멸할 것이라고요. 근데 제 말 안 듣더라고요. 결국 그러더니 이 민주당 저거 180석 줘놨더니 완전히 그냥 점령군에 행세하듯이 군사 작전하듯이 국회를 운영하고 있네. 통합도 안 하고 협치도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네. 라고 하는 국민들의 그 오만에 대한 심판, 독선과 오만에 대한 심판이 이번 대선 결과라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5년 만에 무너진 겁니다. 그런 시점에 이런 국민의 심판을 받은 이 시점에 민주당이 다시 민의를 들어서 협치 통합으로 나아가지 않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심지어 어떤 특정인이 뭐 지은 죄를 덮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하겠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거 왜 모르겠습니까? 검수완박한다고 해서 범죄가 덮여지겠습니까? 그런 꼼수 쓰면 큰일 날 것이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엄중하게 말씀드리고요. 저희 당은 소수당입니다. 아무리 여당이라 하더라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국민 우선, 국민 행복을 먼저 선순위로 두고서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대표님, 이번 지방선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지방선거가 굉장히 아슬아슬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도 저희들이 아주 신성을 했습니다만 지방선거 역시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이미 지방 권력들은 다 사실은 거의 뭐 초창기 기준으로 하면 거의 90% 정도가 민주당에게 사실 이렇게 다 뺏겼습니다. 저희들이 10% 명맥 유지하고 있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뭐 부산시장하고 서울시장은 저희들이 재보궐선거를 통해 찾아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의회는 거의 절대적으로 민주당에서 장악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존 의원들이나 단체장들이 당연히 경쟁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도전하는 입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다. 넉넉하지 않다 하는 생각에서 바짝 긴장하고 치열하게 대통령 선거 이상으로 치열하게 선거에 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결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국민의당과의 합당 부분인데요. 그거는 좀 지방선거도 아마 그 부분이 많이 걸림돌이 될 텐데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미 통합 논의는 진행이 되고 있고 양적 실무자들 사이에 협의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이준석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도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합당하겠다는 의지는 뭐 확고하고요. 국민의당도 마찬가지 생각인데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도 뭐 다른 특별한 이견이 있지는 않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특별한 아주 돌출되거나 혹은 이렇게 갈등을 일으킨 이슈는 거의 없고요. 절차가 남았을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면서부터 이미 공천관리위원회 9명을 구성한다 그러면 2명 정도는 국민의당 쪽 사람으로 여기다가 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잠정적 의견까지 이미 벌써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그렇게 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돼서 이선학 기자도 네. 오늘 쭉 함께 해주셨는데 뭐 더 말씀드릴 거나 질문이 있으면 좀 해주시죠. 그 이제 여당이 되시잖아요. 그 앞으로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하셔야 될 것 그리고 기대하는 것들이 지역민들 입장에서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주시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이게 지방 행정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언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뭐 신문도 말할 것도 없지만 방송도 열악하기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각 지방별로 발전하려면 그 지방의 뭐 생활 뉴스뿐만 아니라 관심 사항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게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광장이 바로 언론이라는 광장인데 지역 신문도 그렇고요, 지역 방송도 그렇고 열악한 환경에 그냥 경제적으로만 던져버리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일종의 공기라고 하죠. 공적인 툴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역 언론의 그런 그 발전을 위한 나름의 어떤 대책들 그것들 좀
마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결국 지역의 정치 여건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아까 지역 대학의 뭐 발전이나 육성에 대한 언급도 중요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역 방송에 대한 육성안도 다 계획에 가지고 계신 모양이네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수위원회가 하는 것만이 정책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여당에 여전히 속해 있는 여당의 책임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런 대안들 좀 더 이 좋은 정책들 뭐 인수위하고 아무 상관없이 또 당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관심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사안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마무리하면서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국민들께 덧붙여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죠. 사실 우리 국민의힘 여러 가지 그동안 잘못한 것도 많았고 또 회초리도 많이 맞았습니다만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기대해 볼 테니까 한번 잘해봐라 라고 한번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정말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뒷바라지도 하고 때로는 견제도 하면서 국민께 정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정당이 되도록 더 노력할 테니까 또 모자란 일이 있거나 불만스러운 일이 있으면 또 사랑의 매도 좀 들어주시고 잘할 때는 좀 칭찬도 해주시면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당 후사의 자세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김 원내대표의 활약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선학 기자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소원이라는 노래 뭐 잘 아실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이 노래의 원래 가사는 통일이 아닌 독립이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남북 분단이 현실화되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바뀌었다고 그러죠. 이제는 우리의 소원은 통합으로 바꿔 불러도 어색하지 않을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속히 국민 화합의 길로 나아가야겠습니다. 9개 지역 민방과 국회방송 KTV가 함께 마련한 특별 대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듣는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